예전에는 여자의 앞자리가 3이 되면 서둘러 결혼하는 사람이 많았죠. 근데 제가 나이가 30이 됐을 때는 예전과 다르게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사실 저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일찍 했을 수도 있겠지만 딱히 만나는 사람이 없기도 했고 제 나름의 커리어를 쌓는 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친구들의 결혼을 준비할 때 저는 제 능력을 키워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저희 팀장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1년 동안은 정신없이 적응했는데 그렇게 함께 모이고 다니면서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죠. 지금의 남편인 팀장은 39살이었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 미혼이라는 말씀에 좀 놀랐습니다. 제가 당연히 결혼을 했을 거라 생각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일도 묵묵히 잘하고 항상 팀원들의 생각을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결혼도 아직 안 했다니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팀장은 내가 너무 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시 한번 못 해봤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먼저 저와 만나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좋게 생각한 면이 있어서 한번 만나보자는 마음이 있었지만 거의 40이 다 돼가는 현실에 놀랐습니다. 나이 동안 결혼을 못했다는 부분이 좀 걸렸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힘들게 대기업에 들어와서 괜한 문제에 휩싸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서머니 갈수록 손해를 보는 건 여자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건 나 혼자 고민한다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려 말하는 것보다는 직접 물어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결혼을 왜 안 했는지 물어봤어요. 나처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래서 좀 당황한 듯 보였지만 왜 그런지 얘기해 주었습니다. 왜 여태까지 결혼하지 못했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너가 처음인 것 같다. 사실 다들 뒤에서는 속으로 수근거리지만 나에게 직접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거든. 나도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면 결혼했을 텐데.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2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는 아버지 암을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생과 함께 아버지를 돌봐주느라 동생도 결혼을 못해왔어. 처음 아버지가 전립선암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찾아보니 전립선암은 친절한 암이라는 말도 많이 있어서 금방 회복하실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서 결국 4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신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아픈 상황에서 아들들이 병간호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두 아들이 병간호를 전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계신다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또한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의아했죠. 요즘은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두 분이서 이혼하셔서 남편과 동생이 시아버지 병수발을 한 것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후 물어봤는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어머니는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여자 문제가 있으셨던 거구나. 처음부터 여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요. 건설업에서 일했기 때문에 지방 출장이 많아서 그러지 우리 엄마가 혼자서 남자 2명을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생각하면 그러다가 아버지도 다른 도시에서 혼자 일하다 보니 여자 문제가 생겼어서 그래서 두 분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어머니는 몇 번 이혼할까 고민했지만 아들 둘이나 있으니까요. 결혼할 때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봐 아버지께서는 남처럼 대하고 계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는 동안 한 번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다는 건 분명히 알지만 아버지는 그 사실을 말씀하지 못하셨다. 그래서 동생과 나는 회사 다니면서 병간호로 맞닿게 됐어요. 그래서 연애는 하기도 전에 친구랑 술 한 번 못 마셨어요. 열심히 간호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떠나셨어요. 그러나 남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왜 지금까지 연애를 해오지 못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해, 집안에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다면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친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해요. 때도 우리 어머니는 물론이며 고모와 아버지까지 간호하느라 헌신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 책임감도 강조되고 따뜻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었고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맞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또한 제 나이가 많다는 점을 너무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때 남편의 나이는 40살, 제 나이는 34살이었어요. 주변에서는 남편의 나이가 많다는 것에 대해 많이 걱정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특히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올해 40이라며 너무 나이 많은 거 아니냐? 솔직히 여태까지 결혼 못한 거 그거 이유 있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 왜 여태까지 결혼 못했겠어? 좀 이상하지 않아? 너 잘 알아보고 결혼해. 1년 정도 만나서 사람을 어떻게 다 알겠어. 결혼은 좀 미루고 연애를 더 해보는 건 어때? 친구들이 하는 걱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왜 결혼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친구 중 한 명이 임신해서 일찍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병을 앓아 여자를 만날 여유가 없어 결혼을 못했다고 얘기해줘서 친구들도 이해를 했어요. 이런 결혼 이야기가 주고받아지는 가운데 저도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결혼 전에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어머니는 큰 아들이 결혼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다들 시어머니랑 전화 통화라도 해봤느냐고 많이 물었지만 저는 남편과 교제하는 동안은 물론 그렇게 했죠. 결혼 얘기가 오고 갈 때도 시어머니에게 연락 한 번 받은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나이가 많이 든 큰 아들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제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죠. 남편한테 전화번호도 물어봐서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런 연락은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결혼 얘기가 나오는 그때면 곧 상견례 자리에서 만날 것 같은데 왜 연락했냐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있어달라는 뜻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어머니께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한번 뵙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중에 보실 건데 미리 뵈서 뭐 하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점수 따놓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알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막상 자리는 만들어진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그래도 제가 직접 자기소개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입을 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너무 얼어있어서 내가 먼저 말하는데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집안이고 부모님이 뭐 하시고에 대해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 결혼은 해보기로 결심했지만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만이고 정말 결혼하고 싶다면 나랑 얘기해봐. 내가 이미 예정이 있어서 먼저 떠날 거니까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때 시어머니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정확히 현대적인 시어머니가 왔다고 할 수 있어. 실제로는 이런 시어머니를 원하지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보고 나니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어.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행동하시더니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른 태도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도 처음 만났을 때의 시어머니 모습과 같을 거라고 생각해. 똑같았어요. 혹시 혼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예단 때 우리 부모님이 혼례나 예단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면서 그런 절차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휴, 그게 나 뭐예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 애들보다 만들어나죠. 그런 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나이도 많은 우리 아들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데리고 가주니 저는 감사하죠. 최상급으로 키웠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나름 했었던 것 같아요. 적당하게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키워주셨으니까 그리 속쓰리진 않을 거예요. 편하게 가져가세요. 또한 예물이나 예단이나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본인 아들을 거의 딸이 취급하듯이 상근대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저희 엄마보다 더 현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같았어요. 그렇게 상견례를 마친 후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상근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며 입이 떡 벌어지게 충격을 받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지만 부모가 이상하면 자식도 이상해진다고 하는 말이 있죠. 요즘에는 현대식 시어머니들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딱 너희 시어머니가 뜨라 할 것 같아서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시어머니가 둘이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대답하신 모습을 보고 안심했어요. 부모를 보고 자식이 어떤 모습이 될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하나요? 시어머니가 꼬장꼬장하면 어쩌나 했었지만 나이가 많은 사위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이었어요. 10중 8구는 안 봐도 이상한데 사돈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우리 아버지도 사돈이 호탕하고 좋은 분이시네요. 만약 칭찬을 많이 하셨다면 사실 처음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남편의 나이가 많아서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보신 후에 두 분 다 생각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은근히 바라는 것도 많고 이것저것 간섭해서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식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자기가 전화드려서 괜찮아졌는지 물어봤던 건 같아요. 그럴 때도 너희들 결혼식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결혼한 후 첫 명절이었어요. 나름 첫 명절이라 한복도 예쁘게 입고 시댁에 갔어요. 예전에 남편에게 제사에 대해 물었을 때는 그런 게 없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명절은 다르니까 한복간에는 편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다가 이렇게 일찍 왔냐고 말씀하셨어요. 명절인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둘 다 일하는데 푹 쉬어야지. 그냥 천천히 와서 밥 한 끼 먹으면 되는데 불편하게 한복까지 입고 아이고 아침부터 왔어. 그리고 집에서 음식을 해야 하니까 힘들어. 근처 밥집 가서 한 끼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도 누나 고생했어. 피곤할 테니 들어가서 잠이라도 자라 명절 준비는커녕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처음 명절이라 안절부절했어요. 괜히 제가 잘못해서 우리 부모님을 민망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든 행동이 다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사는 따로 없는지 먼저 물어봤는데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제사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사는 무슨 제사일까요? 산 사람이 중요한 거겠죠? 죽은 사람이 뭐가 중요해? 나는 둘째만 결혼시키면 여기 싹 정리해서 남의 쪽으로 내려가서 한적하게 살 거예요. 괜히 내가 재산 불러준다고 며느리들만 힘들어. 나도 며느리였다니까. 우리 집은 제사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딱 거기까지가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명절이 지난 몇 달 뒤 남편과 병원으로 달려간 날부터 모든 게 뒤집혀버렸죠. 검진을 해보니 대장암이 맞네요. 조금 범위가 크니까 절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입원해서 수술 준비하세요. 보호자로 선정하실 분은 누구로 결정하셨나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많이 놀란 상황이었지만 당사자만 하겠어요.
전화나 시어머니에게 위로를 전하느라 남편과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술이 시작되었고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갑자기 큰 변화나 예기치 못한 일에 직면하면 사람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서 회복실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일어나자마자 펑펑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놀라서 곧바로 간호사분들을 불러서 혹시 수술 때문에 그러신 건가 싶었어요. 간호사분들도 시어머니가 울고 계셔서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궁금해하셔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환자분 어디가 안 좋으세요? 혹시 지금 많이 아프신 곳이 있으신가요?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니, 내 꿈에 너네 아버지가 나왔다. 생전에는 나오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수술을 위해 병원에 들어가는 동안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너무 생생해서 꿈 같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펑펑 울면서 하는 말씀이 아버지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맙다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있던 우리 가족은 물론 간호사분들도 어리둥절해하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다행히 간호사분들은 그것이 수술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먼저 자리를 뜨셨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본인이 꾼 꿈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나룻배 같은 것을 타고 있었는데 주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런 배를 타곤 했어요. 꿈속에서도 내가 이미 죽은 줄 알았다. 그러나 나룻배를 타고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서 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푸는 것처럼 배가 움직이더라. 그것이 무엇인가 싶어서 둘러보니 내 아버지가 내 배를 밀고 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어리둥절한 기분이었어. 이전에 큰 수술을 받았고 시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소실된 상태인 줄 알았는데 이후에도 괴로운 사건이 몇 차례 더 있었어. 얼마 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와서 시어머니 상태를 확인했지만 시어머니는 수술해준 의사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만을 본다더라. 찾다 중에 감사의 말씀을 하셨죠요. 난 아내가 날 살려줬어요. 아니, 나는 요단강을 건너고 있었으니까 나를 구해주러 와주셨어요. 그 양반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 해짜리 투병을 하셨는데 내가 잘해줄 걸 내가 그렇게 모진 동안 굴었는데 이런 지경이 되니까 너희 아버지 얼마나 외로웠겠어? 수술해주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 앞에서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으며 고맙다고 울컥 오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난처했어요. 분명히 수술해주신 의사분들 앞에 섰는데 나 자신만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덕분에 한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러워졌죠. 그러나 남편은 나와는 다르게 했어요. 시아버지 이야기라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찾거나 감사한다는 말을 할 때 남편인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몇 번뿐이었어도 매번 의사분들이 오셔서 확인해 주는데 거기에 계속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찾으며 감사하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얘기는 우리들끼리 할 때에도 되는 거잖아요. 수술을 해주신 의사분들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얼굴이 더 화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시어머니를 좀 말리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말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대꾸하더라고요. 아니, 수술해주신 의사분들 앞에서 어머니가 계속 돌아가신 시아버지만 찾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아예 물론 갑자기 큰일을 당하셔서 그러신 건 알겠지만 당신이 좀 어머니랑 얘기 좀 나눠봐. 그런 말도 한두 번이면 되지 않나요? 아니, 무슨 얘기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빠를 엄마가 구해준 일이 엄마에게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도 우리 아빠가 엄마를 살려주신 것 같아. 저번에 당신도 보셨잖아요.
의사도 이렇게 깨끗하게 절제될 줄 몰랐다고 하면서 빨리 퇴원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함께 걱정하지 말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봐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려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 외에는 이해가 안 돼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꿈 이야기에도 감동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지께 너무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태어난 후에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미화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더 심해졌습니다. 급기야는 제사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살아 계실 동안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제사를요. 그러면서 제게 돌아가신 날부터 생일 정도만 챙기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제사를 준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챙기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이제부터라도 아버지께 제사를 올려야겠어요. 아직 제물을 올리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꼭 해야겠어요. 가능한 음식을 준비하고 챙기며 아버지께 돌아가신 날과 생일까지 챙기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답니다. 곧 다음 주에 아버지께서 생신이니 다음 주부터 함께 준비하면 좋겠네요.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제사를 준비하자요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고마운 건 시어머니 입장이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게 맞는데 솔직히 그 제사 누가 더 많이 준비하겠어요. 바로 저겠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큰일이 있기도 해서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제사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휴가를 내면서까지 음식 만드는 걸 도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이 음식 한다는 걸 말릴 생각은 없지만 저는 제 말을 이해하기 어려우셨나 봐요. 제가 지금 나오니 어서온 시어머니가 저를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제사를 지내주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아이가 몸이 아프다고 수술을 한 것인데 나 혼자 제사를 드릴 수는 없겠고 아들은 요리를 해본 적도 없어서 도와줘도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네요. 단순히 10년만 제사를 지내주겠다고 하니 그 이상은 나도 요구하네요.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집안 기계로서 절반을 너에게 줄게요. 이 집 가치는 지금 20억이고 내가 10년 일해왔다고 해서 씹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와 생신을 축하하고자 하는데 이제 그만하자는 거야? 너도 잘 알다시피 너희 아버지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냐?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의 생일과 돌아가신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할머니와 아버지 기념일까지 챙겨야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제사를 지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사가 늘어날 거예요. 당연히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받지도 하지도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급기야 집 한 채를 유산으로 다 준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10년간 지내주면 모든 걸 너에게 맡길게 란 뜻이겠죠. 그 금액은 10억이라는데 그 말을 들어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면서 저에게 성미를 내다가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이 며느리라면 할 말은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는 건 어렵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1년에 두세 번 정도 음식점을 하면 아니라 10년 뒤에 20억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더 해주실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 하나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변명이라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 제가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여태까지 제사가 없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수술 중에 보신 꿈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나는 내라고 하고 해야겠죠. 돼요. 나는 못해. 정하고 싶다면 당신이 하라고 내가 당신이 하는 것까지 막은 적은 없잖아. 당신이 제가 완강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을 거라고 하니 시어머니도 면책을 생각해 놓으셨다고 했더라.
하루는 전화해서 받았는데 저에게 현관문 앞에 붙여놓은 것을 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뭔가해서 집 밖으로 나가봤는데 부동산 계약서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가격 확인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20억 정도의 금액이었죠. 그건 전부 내게 줄 테니 10년 동안만 제사를 드리자. 너도 가격을 보고 결정할 거니까 너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없고 오히려 내게 더 좋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집값이 항상 변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하락하기도 하잖아. 또한 제가 상당히 돈을 벌고 있어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그 금액을 만지기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음식을 해드리는 재산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정말 듣고 싶으시면 직접 음식을 사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사 음식을 사다 드리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로의 관계가 급변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싫고 그래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제사 얘기는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2년 정도가 지난 뒤 남편이 결혼한다고 해서 동서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우연히 동서가 제사를 받게 된다는 대화를 듣게 되었죠. 정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형이 제사를 안 드린다고 하셨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맡기로 했어요. 우리 집에서도 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동의했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유산으로 20억 원을 모두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유산 때문에 가족 간의 싸움이 생기기도 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형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형님이 제사를 아직 지내지 않는다고 거절해 주셔서 이번에 우리에게 기회가 왔네요. 형님은 대기업에 다녀보셨으니 20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시어머니가 유산을 언급하며 분배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한 후에 형님 덕에 엄지척에도 못 이루던 돈이 쏙쏙 쏟아진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주는 것도 아닌 유산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님도 동생에게 이야기했나 보네요. 근데 동서에게 돈이 나오려면 오래 기다려야 할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유산인데요. 동서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많은 척 하더군요. 전업주부였던 동서에게 10년 제사로서의 20억을 로또 당첨금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제사를 드린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있었는데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만 했지 간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들어오면서 시어머니와 동서가 나를 조롱한다고 해요. 그래서 동서는 쟤를 무시하고 시어머니와 꼿꼿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제 모습이 그렇게 갈까 싶었거든요. 그러더라도 남편도 가끔씩 시어머니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제 수시가 진짜 똑똑한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엄마가 유산으로 20억이나 줄 수 있겠지. 나는 콧대 높은 마누라 덕분에 이번 생에서 20억은 만져보지도 못하겠네. 에휴. 동생은 좋겠다. 마누라를 잘 얻어서 공짜로 돈을 벌었다고 생겼네. 당신이 지금이라도 제사를 도와준다고 하면 절반 정도는 나눠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유산을 받고 싶으면 왜 그런 말을 계속해요? 또한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더 오래 살 것 같지도 모르는데 10년 뒤에 20억이 생긴다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가끔씩 남편이 저를 찔러봤지만 전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제사를 드리는 빈도가 조금씩 늘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도모부와 다른 분들도 챙겨주셔서 그것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사를 조금씩 늘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2달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았는데 요즘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고
저번 달엔 심지어 2번이나 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영어를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또 꿈을 꾸신 거였어요. 솔직히 진짜 꿈을 꾸신 건지, 돈을 한 번에 많이 물려주기 배를 동수에게 한 것인지, 아니면 아픈 상태에서 꾼 것인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또 꿈을 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몸살이 나셨을 때도 조상님 한 분씩께서 꿈에 나오셨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챙겨드리다 보니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재수 씨가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 동사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어린이를 키우면서 편안히 제사를 지내실 것이라 하더니 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얼굴에 피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많이 늘어난 제사들은 꾸역꾸역 잘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5년 동안 동서가 늘어나는 제사를 감당한다는 모습을 보였던 참에 갑자기 이혼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실은 5년만 더 버텨내면 20억이 생기는데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이 정말 현명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네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업주부였는데 시어머니가 제사만 지내주면 20억을 물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20억이란 금액이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의 고생을 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유산을 2번이나 했습니다. 애가 편안히 나와서 키우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지만 그 제사 때문에 애기를 2번이나 잃었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 편이었지만 결국에는 시어머니 편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계속 대립만 하더군요. 애가 근성이 없다고 말하면서요. 이 집안에는 진정으로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제사가 10번 너무나 많아졌는데 이를 누가 처리해 줄까요? 어느 날은 우리 집에 오셔서 제사 얘기를 하셨죠. 얘기를 들었어요. 왜 이혼을 하겠다고 소동을 일으키는지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마무리 짓으면 20억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이 10년이 아니라 옆에서 5년이니 이해가 되지 않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예전부터 언급한 것 같지만 시어머니가 유산으로 20억을 받고 싶다면 당신이 제사를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큰아들인 당신이 제사를 지내면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제사에 대해 얘기하면 더 이상 어머니를 보지 않을 생각도 있으니까 저한테 더 이상 제사에 관해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집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제사를 결정했을 때부터 계속 제사를 안 드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더 이상 강요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생각했는데 다음 시간에 시어머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팀장직을 맡게 되었고 그래서 출장이 조금 줄었어요. 그때도 2박 3일 출장 일정이 생겨서 남편에게 말하고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하루 일찍 집에 올 수 있겠다고 생각해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 말도 안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문이 열려 있어서요. 어떤 상황인지 알고 보니 집안이 난잡했습니다. 그날 난리가 났던 리가 없었어요. 제사를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곧바로 소리 지르며 들어갔고 남편은 제가 오자마자 나가라고 하며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데 뜻밖의 그러다 말았어요. 어제 동생과의 대화가 끝난 거야. 이제 마음을 편하게 놓고 제사를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로 바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낯선 사건이었어서 시어머니가 자주 이야기하는 꿈 이야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았습니다. 나도 현재 꿈을 꾸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꿈이 아니었고 현실이었습니다. 너가 전에 내게 말한 거 기억나? 일시불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언급하지도 마.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어. 그 순간 어떤 상황인지 떠올랐어.
어머니가 예전에 우리 집 현관에 부동산 서류를 붙인 채 떠나셨던 그날, 나는 그걸 정리하면서 이런 종이는 왜 필요하죠? 일시불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었지만 남편은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일을 벌린 거야? 너 이제 회사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면 되는 거야? 우리 고향 땅을 팔기로 결정했어. 참고로 그날 이야기를 들은 지 5년이 넘은 시기였어. 그러나 남편은 나 앞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라고. 시댁집이 팔리면 곧장 절반을 나누어 제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회사 관계자들도 억울해할 만한 일이 아니냐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저도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는데 정말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대 청춘을 모두 바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일로 인해 그 직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직장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결혼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동서가 이혼하기 전에 전화해서 서방님께서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그럴 줄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그는 팔을 안으로 굽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둘이 작당하는 소리만 듣고 그 자리에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하루는 친정에 보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답은 하나였어요. 이혼. 그런 일에 제사가 무슨 효과가 있는지 혜택은 김 씨가 보고 고생은 이 씨가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했어요. 정말 남편의 말대로 조금씩 제사를 도와줬더라면 아마 어쨌든 나도 가랑비에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내 편이 아닌 남편과 더 살아가야겠냐는 생각이요. 들어요. 저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음 날 집에 들러서 제 옷가지와 짐을 챙겨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예전에 시어머니가 현관문에 부동산 계약서를 붙여놓았던 것처럼 저도 현관문에 이혼 서류를 붙였어요. 남편이 퇴근할 때 제가 붙인 이혼 서류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우리가 왜 이혼을 해야 하는지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못 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제사 얘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혼 소식을 들었을지 시어머니가 몇 차례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 전화는 받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문자를 엄청 보내시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는 문자도 있었지만 저를 원망하는 문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시어머니 연락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한편 남편도 이혼을 하게 됐죠. 현대식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갑작스러운 제사 요구에 졸지의 아들들 모두 이혼을 하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도 우리 시어머니가 아프고 나서 이상해졌다는 말씀을 하셨죠. 정말 큰일이 생기면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시켜서 그 공로를 받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동서도 저도 제사로 인해 남편들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사는 시어머니가 드릴 수 있지만 굳이 며느리를 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죠. 본인이 하기에는 어려웠을 텐데 조금은 타협할 필요가 있었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것을 모르는 모양이었어요. 아들 둘이서 예전에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맡아서 했다가 요즘은 아들 둘이 제사 음식을 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니 갈라져서 잘한 것 같습니다. 이만 쉴게요. 효자들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꼭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채널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